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직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사회복지직 문제 보면요. 아주 우리가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했던 파트에서 주로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니까요. 기본기 탄탄하게 하시고요. 사회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맞겠다. 뭐 90에서 95점 정도 맞겠다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충분히 그 점수는 가능하십니다. 알겠죠? 자, 한번 저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소개되는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일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탈. 일탈이 여러분 이게 사회현상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거 출제한 거예요. 자, 보면요. 사회학자가 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가치가 구성원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이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규율, 교육,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 이게 봐봐요. 구성원들은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갑은 물질적인 성취를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 수단은 실제 가용 이게 쓸 수 있는 수단이죠.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물질적인 성취의 달성을 위해 자 여기 보세요. 물질적인 성취의 달성을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 사회학자 갑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머튼이에요. 머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거든요. 머튼의 아노미는 이거죠. 목적이란 게 있고 수단이란 게 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쓰는 게 정상적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그런데 과연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이 있을 때 이 수단이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차이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많은데 못 사는 사람, 특히 도시의 빈민층들을 예를 들었는데 도시의 빈민층은 목적이 있을 때 수단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즉 예를 들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다? 합법적인 수단이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빈민층들은 여러분 수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비합법적인 수단을 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머튼의 아놈이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아예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나눈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이게 동조형이죠. 우리가 보통 이름 부를 때 동조형. 이게 개혁형, 이게 의례형, 이게 도피형이죠. 도피형. 이건 혁명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저기 우리 머튼의 이론에서 자, 요게 정상이에요. 정상. 또 이게 범죄인이에요. 일반적인 범죄인. 이런 거는 여러분 셀러리맨이나 아니면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인생 실패자 이런 데 있죠. 인생 실패자. 이거는 여러분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자, 근데 머튼이 이 중에서 범죄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건 요거 범죄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생 실패자 그다음에 혁명가 요 3개고 공무원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은 여러분 범죄학상 문제가 된다고는 안 냈고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2번째 거라고 했습니다. 요걸 지금 출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과연 어느 이론에 속하느냐? 거시냐 미시냐? 기능이냐 갈등이냐? 상상론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선지 보세요. 2차적 일탈. 여러분 2차적 일탈에 주목하는 건 낙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기능론이다.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능론.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요, 여러분. 일탈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관점. 관점이니까 뭐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거시적 관점과 미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는데 머튼의 아노미는 기능론적 관점에 속합니다. 머튼의 아노미, 드립겜의 아노미, 사회병리론, 사회예측론 이런 것들이 기능론적 관점에 속해 있어요. 따라서 2번이 맞는 말이고 2차적 일탈은 낙인 이론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돼 나타난 현상이다. 여러분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됐다. 이거는 주로 드립겜의 아노미가 대표적인 예죠.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가 되면서 여러분 이중규범이나 그다음 무규범 상태에 빠져서 가치관이 혼란해져서 어떻다? 아노미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드립겜. 4번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이건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탈 이론은 각 이론들이 거시냐 미시냐 기능이냐 갈등이냐 상상론이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이론들의 대책 그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2번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방법. 자, 여러분 이렇게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 방법에 두 가지가 있잖아. 무슨 연구와 무슨 연구? 양적 연구 방법과 뭐가 있어요? 질적 연구 방법이 있죠. 자, 일관된 관점을 찾으래요. 여러분 이렇게 일관된 관점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여기 기준 있잖아요. 기준. 요 진술을 가지고 이게 양인지 질인지를 찾아내세요. 먼저 찾아내고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객관적인, 여러분 이게 객관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 양이야 질이야? 양적 연구. 그 다음에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질적 연구죠. 내재. 그 다음 실제 현실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 계량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양적 연구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행위가 발생한 문화적 맥락을 파악해라. 그리고 의미를 따져라. 여러분 이거 질적 연구예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대로 대입시키세요. 여러분 값은 양의 온대 질의 x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양의 온대 질의 x. 그럼 이거 값은 맞는 말이네. 자, 을을 보니까 여러분 양의 온대 질의 x. 근데 양의 x 안 되죠. 병은요 양의 온대 질도 5야. 안 되죠. 정은요 양 x 질 5 양 5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은 값밖에 안 됩니다. 몇 번이 답이야, 여러분? 1번이 답이네요, 1번. 그쵸? 1번 값.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 문제. 자,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자, 선지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부터 미음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기억이 뭔데, 여러분? 고등학교. 여러분, 고등학교가 1차예요, 2차예요? 2차적 사회화 기관. 그냥 바로 틀리네요. 바로 틀리네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바로 틀리네요. 니은이 뭔데, 여러분? 신문사. 얘도 2차적 사회화 기관. 학교. 2차적 사회화 기관. 건설회사. 회사. 2차적 사회화 기관. 미음. 시민단체. 2차적 사회화 기관. 따라서 여기를 2차로 바꿔야 되죠. 니은. 수직 이동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과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이거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홍길동이. 그런데 쭉 가니까 나중에 얘가 뭐가 돼요? 대표이사까지 가죠. 자, 따라서 수직 이동 있어 없어? 있죠. 세대 간 이동 있어 없어? 있죠.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가 성공을 했으니까 세대 간 이동 있죠. 세대 내 이동 있어 없어? 있죠.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퇴하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노숙자 생활까지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대표이사로 성장을 했잖아요. 자, 따라서 세대 내 이동도 있고 개인적 이동이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니은 맞는 말이네요. 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뭐야? 학교네, 학교. 학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집단으로서.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2차 집단이란 말이야. 2차 집단이라는 말. 맞는 말이고. 으로써 인간의 자연적 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여러분, 여기는 접촉 방식에 따라 나누는 거고, 요거는 결합 의지에 따라 나누는데요. 자연적 본질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그러면 이건 공동사회를 말해요. 근데 학교는 이익사회거든요. 따라서 여기 뒷부분이 틀렸죠. 자, 그 다음 리을 A부터 D까지는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냈는데 이 중에서 귀속주의가 한 개다. A, B, C, D 한번 볼까요, 여러분? A, B, C, D. 장남 뭡니까, 여러분? 이거 귀속주의네요. 그 다음 B 부장 이건 성취주의죠. C 대표이사 이것도 성취주의죠. D 운영위원 이것도 성취주의죠. 그러니까 귀속주의 하나네. 정답은 그래서 뭐하고 뭐야? 니은하고 리을. 3번이 답이네요. 3번. 됐죠? 사회문화의 개념 문제 일반론을 하나 출제했네요. 그죠? 항상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가부터 다까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원천이란 말이 써 있어서 헷갈리는데 원인이죠. 원인을 요인별로 구별한 거다. 옳은 게 뭐냐? 자, 문화 변동의 원인이 내부에 있냐? 예, 그럼 여기가 내재적 원인이겠죠. 내재적 원인. 그럼 내재적 원인에 속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발명과 발견이 있는데요. 이미 존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이지. 그럼 존재하지 않은 걸 새로 만드는 건 뭐야? 이건 발명이지. 문화 변동의 원인이 내부에 있냐? 아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외부에 있다는 거야. 외재적 원인. 그럼 외재적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외재적 원인은 이건 전파죠. 전파. 자, 1번 이두문자. 이두문자는 여러분 대표적인 자극 전파의 예잖아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간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1번이 답이지 바로. 2번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여러분? 발견이죠. 발견. 그러니까 다에 속하죠. 다. 훈민정음은 발명이죠. 발명. 그러니까 나에 속하죠. 오늘날 가는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여러분 전파는 직접으로 한다? 여러분 요즘은 직접도 많고 뭐도 많아집니까? 간접도 많죠. 직접과 간접이 다 많아지지. 따라서
가는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틀립니다. 간접도 많아졌고 직접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간접 전파가 많아지니까 직접 전파 줄었냐? 그건 아니에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간접 전파도 많아지고 직접 전파도 많아진 거죠. 자, 따라서 맞는 건 몇 번밖에 안 됩니까? 1번밖에 안 되죠. 1번. 자, 5번째 문제입니다. 가난은 사회 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아라. 사회 변동론을 출제했네요, 여러분. 사회 변동 딱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방향에 따라 진화론, 순환론, 그 다음에 요인에 따라 기술결정, 문화결정론, 그 다음 구조에 따라 기능론, 갈등론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가. 사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기능의 수행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 무슨 논이야? 이게 기능론이죠. 나. 사회 내부의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때문에 기존의 사회체계 내부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필연적으로 발전이 되며 대립과 투쟁을 통해 현존하는 모순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로 이행된다. 이건 뭐야? 이건 갈등론이네. 그럼 자, 가. 기능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죠. 맞죠? 왜? 안정, 균형을 중시하니까. 2번, 기능론은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기능론은 여러분, 현재를 놔두자는 거야. 따라서 어때? 보수주의자들이죠. 3번, 나는 갈등론.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바로 뭐야? 거시란 얘기죠, 거시. 둘 다 거시적 관점이죠. 맞는 말이죠.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제사유화. 여러분, 이거는 나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가로 바꿔야죠, 가. 그냥 기능론의 얘기예요.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죠, 4번. 갈등론은 바꾸자고 하는 거, 바꾸자.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회문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5번까지가 법과정치 문제거든요. 우리 칠판 정리한 다음에 법과정치 10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방위로 제한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이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되어 있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여러분, 제안을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제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의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요. 개정을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했잖아요. 그러면 의결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자, 그 다음 바로 7번으로 갑니다. 7번. 이 헌법 개정 절차, 그 다음 법률의 제정 개정 절차는 항상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출제되니까. 7번. 가하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뭐냐? 권리. 자, 따져볼까요? 국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간섭받지 말라. 나 자유스럽게 놔둬 간섭하지 마. 이거 뭐야?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한대요. 적극으로. 이거 뭐야? 참정권이죠. 참정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끝자가 전부 다 자유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뭐가 있다? 국민 투표권, 공무담임권, 공무원 선거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이건 여러분 바로 뭡니까? 이건 사유권적 기본권이죠. 이걸 찾으라는 거지 뭐. 자,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여기까지는 뭐야?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세 개는 답이 되는데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죠. 그 다음 나는 참정권인데 참정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얘만 참정권이죠. 얘는 사회권이잖아요. 여긴 청구권이고. 따라서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자, 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 둘은 되죠. 근데 얘네들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한 건데요. 자, 면책이 있고요. 불체포가 있습니다. 면책은 책임을 면하는 거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 여기서의 책임은 형사, 민사 다 들어가죠. 다 책임 안 진다. 근데 불체포는 여러분 이거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현행범이 아니어야죠. 현행범, 이게 아니어야 돼.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회기 중에, 그죠? 회기 중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자, 회기 중에 의회의 동의 없이면,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사나 민사 책임을 지긴 지는데 체포를 안 당하는 거죠, 이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2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했을 때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자, 따라서 그럼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죠. 아셨죠? 그 다음에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 해 불체포를 인정을 한다. 여러분, 현행범인 경우 제외되고요. 그 다음 회기 중에, 그 다음에 의회가 동의를 해주면 체포가 되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체포를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한 해 인정한다. 맞는 말이죠. 회기가 아니면 체포 당합니다. 현행범은 여기 써 있죠, 여러분. 현행범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 1번. 1번만이 틀렸죠. 자, 면책과 불체포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9번. 갑에게 호르몬이 을. 자,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갑이 있는데요, 갑. 호르몬이 을, 어머니가 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남동생 병이 있네요, 동생. 부인 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들 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했어요. 유언 없이 사망을 하면 여러분 법정 상속으로 가야죠. 무의 상속분, 무는 아들입니다. 예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이 얼마냐? 재산은 18억이고 빚은 없대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 먼저 상속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1순위가 누구냐?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럼 여기죠. 그럼 1순위가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상속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죠, 이제는. 얘네들이 상속을 받아버리니까. 자, 그러면 18억의 돈이 있는데 곱하기 정은 배우자니까 1.5죠. 무는 아들이니까 1이지. 분의 누구를 찾으래요, 여러분? 아들을 찾으래요. 아들은 1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18억에다가 곱하기 2.5분의 1이니까 5분의 2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6억을 5로 나누면 얼마가 답입니까? 36억을 5로 나누면 이거죠. 7억 2천. 36억을 5로 나누면 7억 2천. 정답은 3번이죠, 3번. 만약에 배우자인 정의 상속분을 찾아라 그러면 5분의 얼마를 찾으면 돼? 5분의 3을 찾으면 되는 거고 5분의 3. 알겠죠? 이거는 5분의 2를 찾으면 되죠. 얼마에 대한? 18억에 대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자, 다음은 어떤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다. 형사 절차래요. 자, 옳은 게 뭐냐? 옳은 게. 1번. 고소, 구속, 구속적 부심 이렇게 갑니다. 1번. 옳은 거 찾으래요.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목격한 사람이야. 이거 당사자가 아니죠. 목격한 사람이야. 그러면 기억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죠. 고발. 그 다음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니은을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은 이거예요. 구속한 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사해달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검사가 하는 게 아니지. 검사는 구속해달라고 하겠죠. 오히려 구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원칙이 불구속이 원칙이잖아요. 자,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아니라 이거는 구속된 피의자나 배우자라든가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지. 자, 2번 틀렸죠. 3번 디귿에서 국민참여재판이죠.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는 여러분 그 참여재판의 내용, 유죄, 무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권고적인 효력만 있는 거죠. 그죠?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4번 리을은 판결이죠. 무죄로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뭘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여러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의 내용이잖아. 바로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죠. 맞는 거는. 1, 2, 3은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번에는 여러분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견해인데요. 사회계약론. 자, 옳은 걸 찾으랍니다. 단 A부터 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A는 홉스하고 로크의 공통이고 B는 홉스와 루소의 공통이고 C는 로크와 루소의 공통이고 D는 홉스, 로크, 루소 3명, 즉 사회계약론자의 공통이죠. 얘네들은 사회계약론자지. 1번 A는 누굽니까? 홉스하고 로크 얘기인데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 여러분 군주 주권설은 누굽니까? 홉스만 그렇죠. 로크하고 루소는 둘 다 국민 주권설이야. 따라서 A가 아니라 누가? 홉스는 이래야죠. 그 다음 B가 누굽니까? 홉스와 루소인데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누굽니까? 이것도 홉스 얘기네. 이것도 홉스죠. 3번 C는요.
루소는 선하다고 했잖아. 자, C는 로크와 루소의 공통인데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설, 홉스는 군주 주권설. 자,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C에 들어가는 거 이건 맞는 말이죠. 홉스는 군주 주권, 로크 루소는 국민 주권. 알겠죠? 자, D는 여러분 사회계약론이죠.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롭다라고 했는데 홉스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고요. 로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재적인 투쟁 상태라고 했죠. 자, 루소가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사유재산제에 의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이야, 여러분? 3번이죠, 3번.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뭐 항상 출제되니까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변화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닉슨 독트린. 여러분 닉슨 독트린하고 또 뭐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여러분 닉슨 독트린과 트루먼 독트린이 있는데 이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이게 냉전을 대표하는 거라면 이 닉슨 독트린 이거는 뭡니까? 냉전이 완화되는 거죠. 중소 이념 분쟁. 중국과 소련은 중소 영토 분쟁. 중국과 소련은 둘 다 사회주의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죠. 여러분, 이 닉슨 독트린이나 중소 분쟁 그리고 제3세기의 등장들은 전부 다 냉전의 완화.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독자 외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냉전의 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면 유럽에 민족 단위의 주권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 국제사회 성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얘기하는 거죠. 베스팔렌 조약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틀렸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트루먼 독트린이 나와야 돼. 닉슨 독트린이 아니라 틀렸고요. 몰타 선언 여러분 이건 뭡니까? 냉전의 종식이지 신냉전이 아니라 냉전의 종식. 그죠? 자, 따라서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인형이 다원화돼서 냉전이 완화된다. 답 3번. 됐죠? 기본적인 문제.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소속 의석수를 나타내는데 행정부 수반은 니은당이다. 여러분 여기가 행정부 수반이 있대요. 수반.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국민이 선거를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의원내각제네요. 의원내각제는 원래 여러분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돼서 내각을 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300개의 의석 중에 과반수를 가진 의석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니은당이 어떤 당하고 지금 뭐라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했다. 이 당이 어떤 당하고 연합을 했겠죠. 이렇게. 어떤 당하고. 자, 그럼 풀겠습니다. 1번.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지금 여러분 이거 틀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의원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는 여러분 국민이 입법을 뽑아놓고 여기에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가 되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은 말을 들어야 돼. 즉 행정부는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행정부가 입법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도 입법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1번 이건 맞는 말이고요.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뽑혔어. 따라서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아야 돼? 져야 돼? 져야죠. 2번이 틀린 말이네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융합의 형태를 띈 것이다. 여러분 입법부를 뽑으면 여기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융합관계야. 대통령제는 국민이 이쪽을 선거하고 이쪽을 따로 선거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인데 여러분 여기는 융합이죠. 3번 맞는 말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니은당 주도의 연립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맞겠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니은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 다음은 신문기사에 언급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 맞는 거. 헌재는 지역별 인구 편차를 3대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에서 원래 246석이 이게 지역구고 54석이 전국구 의석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바꾼 거죠. 이 헌재의 결정 예 때문에 253석을 지역구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인구 2대1로 맞추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전국구 의석은 47석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즉 지역구는 7석이 늘어났고요. 지역구는 7석이 늘어났고 전국구는 7석이 줄었죠, 여러분. 해서 하여튼 300석은 맞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300석. 자, 그럼 이렇게 2대1을 넘지 않게끔 바꾼 게 과연 인구 대표성이냐 지역 대표성이냐. 과거에 비해서 인구 대표성을 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 게 틀리고 과거보다 인구 대표성을 좀 더 중시한 거죠. 과거보다. 그 다음에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했다. 여러분 유권자의 표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A 선거구가 있고 B 선거구가 있는데 이 선거구는 100명이 있고 여기는 300명이 있다라 해보자. 그럼 100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내고 300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낸다 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 유권자 표의 등가 가치가 얘네의 가치하고 얘네의 가치, 한 표의 가치가 얘네의 한 표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자, 따라서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3대1을 매수로 2대1로 이렇게 200대 100으로 이렇게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선거구 법정주의야. 여러분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구. 그리고 직접선거 원칙이다. 직접선거는 3대1이든 2대1이든 직접선거는 맞죠. 맞는 말인데 직접선거하는 건 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3대1로 했다 2대1로 줄이니까 이게 직접선거 원칙이 더 강화되죠.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구 편차를 3대1로 정하든 2대1로 정하든 간에 선거구는 다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거 거리가 멀고요.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선거구를 정하는 건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원래 국회 안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디로 갔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밑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러분 선거구 획정안을 짜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국회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 다시요. 국회에서 선거구를 안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보내고 거기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국회로 보내면 거기서 국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번도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15번. 가나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틀린 거 찾으래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선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녔다. 어떤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영향을 때는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저항권의 인정이죠.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 여기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전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리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은 직접 대표자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잘 못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가번은 많이 봤죠, 여러분. 가번은 이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건 많이 봤죠. 자,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뭘 인정하고 있냐? 천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부인권. 그러니까 이거 근대죠. 근대. 천부인권.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말들. 자, 그러면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포방하며 저항권을 인정한다. 여기 저항권 있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나는 사회계약설과 자유롭고 평등한 관리를 가지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대표자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 따라서 사회계약설과 계몽세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추론할 수 있잖아요. 가난은 자유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다 추론할 수 있는데 가난은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 여러분 입헌군주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헌군주제는 어디예요?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고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상권분립 공화정이잖아. 민주공화정. 자, 따라서 입헌군주제. 이게 틀린 말이죠. 4번.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 이 문제 정도는. 자, 여기까지가 법과정치 10문제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칠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5문제
경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방위로 제한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이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되어 있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여러분, 제안을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제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의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요. 개정을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가 했잖아요. 그러면 의결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자, 그 다음 바로 7번으로 갑니다. 7번. 이 헌법 개정 절차, 그 다음 법률의 제정 개정 절차는 항상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출제되니까. 7번. 가하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뭐냐? 권리. 자, 따져볼까요? 국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간섭받지 말라. 나 자유스럽게 놔둬 간섭하지 마. 이거 뭐야?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한대요. 적극으로. 이거 뭐야? 참정권이죠. 참정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끝자가 전부 다 자유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뭐가 있다? 국민 투표권, 공무담임권, 공무원 선거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이건 여러분 바로 뭡니까? 이건 사유권적 기본권이죠. 이걸 찾으라는 거지 뭐. 자,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여기까지는 뭐야?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세 개는 답이 되는데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죠. 그 다음 나는 참정권인데 참정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얘만 참정권이죠. 얘는 사회권이잖아요. 여긴 청구권이고. 따라서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자, 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 둘은 되죠. 근데 얘네들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한 건데요. 자, 면책이 있고요. 불체포가 있습니다. 면책은 책임을 면하는 거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 여기서 이 책임은 형사, 민사 다 들어가죠. 다 책임 안 진다. 근데 불체포는 여러분 이거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현행범이 아니어야 하죠. 현행범, 이게 아니어야 돼.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회기 중에, 그죠? 회기 중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자, 회기 중에 의회의 동의 없이면,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사나 민사 책임을 지긴 지는데 체포를 안 당하는 거죠, 이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2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했을 때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자, 따라서 그럼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죠. 아셨죠? 그 다음에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 해 불체포를 인정을 한다. 여러분. 현행범인 경우 제외되고요. 그 다음 회기 중에, 그 다음에 의회가 동의를 해주면 체포가 되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체포를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한 해 인정한다. 맞는 말이죠. 회기가 아니면 체포 당합니다. 현행범은,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현행범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 1번. 1번만이 틀렸죠. 자, 면책과 불체포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9번. 갑에게 호르몬이 을, 자,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갑이 있는데요, 갑. 호르몬이 을, 어머니가 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남동생 병이 있네요, 동생. 부인 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들 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했어요. 유언 없이 사망을 하면 여러분, 법정 상속으로 가야죠. 무의 상속분, 무는 아들입니다. 예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이 얼마냐? 재산은 18억이고 빚은 없대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 먼저 상속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1순위가 누구냐?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럼 여기죠. 그럼 1순위가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상속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죠, 이제는. 얘네들이 상속을 받아버리니까. 자, 그러면 18억의 돈이 있는데 곱하기 정은 배우자니까 1.5죠. 무는 아들이니까 1이지. 분의 누구를 찾으래요, 여러분? 아들을 찾으래요. 아들은 1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18억에다가 곱하기 2.5분의 1이니까 5분의 2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6억을 5로 나누면 얼마가 답입니까? 36억을 5로 나누면 이거죠. 7억 2천. 36억을 5로 나누면 7억 2천. 정답은 3번이죠. 3번. 만약에 배우자인 정의 상속분을 찾아라 그러면 5분의 얼마를 찾으면 돼? 5분의 3을 찾으면 되는 거고 5분의 3. 알겠죠? 이거는 5분의 2를 찾으면 되죠. 얼마에 대한? 18억에 대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자, 다음은 어떤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다. 형사 절차래요. 자, 옳은 게 뭐냐? 옳은 게 1번 고소, 구속, 구속적 부심 이렇게 갑니다. 1번 옳은 거 찾으래요.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목격한 사람이야. 이거 당사자가 아니죠. 목격한 사람이야. 그러면 기억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죠. 고발. 그 다음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니은을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은 이거예요. 구속한 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사해달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검사가 하는 게 아니지. 검사는 구속해달라고 하겠죠. 오히려 구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원칙이 불구속이 원칙이잖아요. 자,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아니라 이거는 구속된 피의자나 배우자라든가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지. 자, 2번 틀렸죠. 3번 디귿에서 국민참여재판이죠.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는 여러분 그 참여재판의 내용, 유죄, 무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권고적인 효력만 있는 거죠. 그죠?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4번 리을은 판결이죠. 무죄로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뭘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여러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의 내용이잖아. 바로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죠. 맞는 거는. 1, 2, 3은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번에는 여러분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견해인데요. 사회계약론. 자, 옳은 걸 찾으랍니다. 단 A부터 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A는 홉스하고 로크의 공통이고 B는 홉스와 루소의 공통이고 C는 로크와 루소의 공통이고 D는 홉스, 로크, 루소 3명, 즉 사회계약론자의 공통이죠. 얘네들은 사회계약론자지. 1번 A는 누굽니까? 홉스하고 로크 얘기인데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 여러분 군주주권설은 누굽니까? 홉스만 그렇죠. 로크하고 루소는 둘 다 국민주권설이야. 따라서 A가 아니라 누가? 홉스는 이래야죠. 그 다음 B가 누굽니까? 홉스와 루소인데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누굽니까? 이것도 홉스 얘기네. 이것도 홉스죠. 3번 C는요. 루소는 선하다고 했잖아. 자, C는 로크와 루소의 공통인데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설, 홉스는 군주주권설. 자,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C에 들어가는 거 이건 맞는 말이죠. 홉스는 군주주권, 로크, 루소는 국민주권. 알겠죠? 자, D는 여러분 사회계약론이죠.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롭다라고 했는데 홉스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고요. 로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재적인 투쟁 상태라고 했죠. 자, 루소가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사유재산제에 의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이야, 여러분? 3번이죠, 3번.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뭐 항상 출제되니까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변화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닉슨 독트린. 여러분 닉슨 독트린하고 또 뭐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여러분 닉슨 독트린과 트루먼 독트린이 있는데 이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이게 냉전을 대표하는 거라면 이 닉슨 독트린 이거는 뭡니까? 냉전이 완화되는 거죠. 중소 이념 분쟁. 중국과 소련은 중소 영토 분쟁. 중국과 소련은 둘 다 사회주의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죠. 여러분, 이 닉슨 독트린이나 중소 분쟁 그리고 제3세기의 등장들은 전부 다 냉전의 완화,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독자 외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냉전의 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면 19세기 20세기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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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대 40
유럽에 민족 단위의 주권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 국제사회 성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얘기하는 거죠. 베스팔렌조약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틀렸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성립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트루먼 독트린이 나와야 돼. 닉슨 독트린이 아니라 틀렸고요. 몰타 선언 여러분 이건 뭡니까? 냉전의 종식이지 신냉전이 아니라 냉전의 종식. 그죠? 자, 따라서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인형이 다원화돼서 냉전이 완화된다. 답 3번. 됐죠? 기본적인 문제.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소속 의석수를 나타내는데 행정부 수반은 니은당이다. 여러분 여기가 행정부 수반이 있대요. 수반.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국민이 선거를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의원내각제네요. 의원내각제는 원래 여러분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돼서 내각을 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300개의 의석 중에 과반수를 가진 의석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니은당이 어떤 당하고 지금 뭐라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했다. 이 당이 어떤 당하고 연합을 했겠죠. 이렇게 어떤 당하고. 자, 그럼 풀겠습니다. 1번.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지금 여러분 이거 틀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의원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는 여러분 국민이 입법을 뽑아놓고 여기에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가 되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은 말을 들어야 돼. 즉 행정부는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행정부가 입법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도 입법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1번 이건 맞는 말이고요.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뽑혔어. 따라서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아야 돼, 져야 돼? 져야죠. 2번이 틀린 말이네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융합의 형태를 띈 것이다. 여러분, 입법부를 뽑으면 여기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융합관계야. 대통령제는 국민이 이쪽을 선거하고 이쪽을 따로 선거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인데 여러분 여기는 융합이죠. 3번 맞는 말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니은당 주도의 연립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맞겠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니은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 다음은 신문기사에 언급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 맞는 거. 헌재는 지역별 인구 편차를 3대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에서 원래 246석이 이게 지역구고 54석이 전국구 의석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바꾼 거죠. 이 헌재의 결정 예 때문에 253석을 지역구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인구 2대1로 맞추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전국구 의석은 47석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즉 지역구는 7석이 늘어났고요. 지역구는 7석이 늘어났고 전국구는 7석이 줄었죠, 여러분. 해서 하여튼 300석은 맞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300석. 자, 그럼 이렇게 2대1을 넘지 않게끔 바꾼 게 과연 인구 대표성이냐 지역 대표성이냐. 과거에 비해서 인구 대표성을 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 게 틀리고 과거보다 인구 대표성을 좀 더 중시한 거죠. 과거보다. 그 다음에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했다. 여러분 유권자의 표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A 선거구가 있고 B 선거구가 있는데 이 선거구는 100명이 있고 여기는 300명이 있다라 해보자. 그럼 100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내고 300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낸다 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 유권자 표의 등가 가치가 얘네의 가치하고 얘네의 가치 한 표의 가치가 얘네의 한 표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자, 따라서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3대1을 매수로 2대1로 이렇게 200대 100으로 이렇게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선거구 법정주의야. 여러분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구. 그리고 직접선거 원칙이다. 직접선거는 3대1이든 2대1이든 직접선거는 맞죠. 맞는 말인데 직접선거하는 건 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3대1로 했다 2대1로 줄이니까 이게 직접선거 원칙이 더 강화되죠.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구 편차를 3대1로 정하든 2대1로 정하든 간에 선거구는 다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거 거리가 멀고요.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선거구를 정하는 건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원래 국회 안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디로 갔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밑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러분 선거구 획정안을 짜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국회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 다시요. 국회에서 선거구를 안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보내고 거기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국회로 보내면 거기서 국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번도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다음 15번. 가나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틀린 거 찾으래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선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녔다. 어떤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영향을 때는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저항권의 인정이죠.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 여기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전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리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은 직접 대표자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잘 못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가번은 많이 봤죠, 여러분. 가번은 이 저항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건 많이 봤죠. 자,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뭘 인정하고 있냐? 천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부인권. 그러니까 이거 근대죠. 근대. 천부인권.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말들. 자, 그러면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포방하며 저항권을 인정한다. 여기 저항권 있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나는 사회계약설과 자유롭고 평등한 관리를 가지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대표자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 따라서 사회계약설과 계몽세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추론할 수 있잖아요. 가나는 자유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다 추론할 수 있는데 가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 여러분 입헌군주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헌군주제는 어디예요?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고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상권분립, 공화정이잖아. 민주공화정. 자, 따라서 입헌군주정. 이게 틀린 말이죠. 4번.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 이 문제 정도는. 자, 여기까지가 법과정치 10문제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칠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5문제 경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번입니다. 보시죠. 가불이 각각 꿀과 옷 중에 한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할 때 최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 단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각국이 보유한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다. 총량이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자 가지고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나라는 이익이 될 경우에 교육을 한다. 하나만 생산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일한 노동자를 가지고서 꿀만 만들었더니 100병이 나오는데 을은 80병이 나와. 그럼 누가 우위에 있냐? 각국이 절대 우위야. 여기가 절대 우위. 절대 우위. 옷만 만들 때 동일한 노동량으로 여러분 옷만 만들면 각국은 100벌이 나오고 을국은 40벌이 나와. 그럼 얘가 생산량이니까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절대 우위야. 절대 우위.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무역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비교우위를 따져봅시다. 비교우위는요. 꿀 같은 경우는 100대 80인데 옷은 100대 4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2배 이상이잖아. 여기는 2배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국이 뭘 하는 게 좋아? 옷을 생산하는 게. 이게 비교우위죠. 그럼 남은 나라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얘가 꿀을 생산하면 돼, 얘가. 이게 비교우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절대우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많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을 때 절대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비교우위는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비교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1번. 옷에서는, 옷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옷에서는 비교우위가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네요. 맞는 거.
맞는 거죠, 지금? 맞는 거. 1번이 답이는 그냥. 2번. 꿀에 있어서는, 꿀, 여기. 절대 우위는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죠. 근데 을에게 있다. 틀렸고요. 을에서는, 을이 여기 있죠. 꿀 하나가 기회병이 옷 두 벌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을은요, 꿀만 하면 80개가 나고, 자, 꿀은 8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옷은 4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에서, 봐봐요. 을이란 나라에서는 꿀은 80개가 나오고, 옷은 40개가 나오니까, 이 나라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옷 하나가 꿀 몇 개하고 똑같아? 2개하고 똑같죠. 꿀 하나는 옷 몇 개하고 똑같아? 2분의 1하고 똑같죠. 이해가세요? 자, 따라서, 을에서는 꿀 하나는 옷이 몇 개?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고, 옷 하나가 꿀 2개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을은, 자,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이게 비교위거든요. 비교위에 따지면 을국은 뭘 만들어야 돼? 요거. 꿀을 만들어야죠. 꿀. 틀렸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1번. 여러분 비교위, 절대위 문제를 출제했는데 무슨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문제를 출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입니다. 17번. 최고 가격제. 여러분 최고 가격제라는 건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균형 가격이 여기 있는데 수요 공급. 여기 균형이야. 가격, 양. 균형 가격이 있는데 최고 가격이라는 얘기는 균형보다 낮은 데다가 여기다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 그럼 여러분 균형보다 지금 가격이 높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졌잖아요. 낮아지면 소비자는 좋아, 나빠? 좋죠. 공급자는 좋아, 나빠? 나쁘죠. 그 얘기야. 자, 그럼 소비자가, 정부가 누굴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소비자. 싸졌는데.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균형보다 높은 데다가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 실효성이 없죠. 아니, 봐봐. 아무리 높게 받아도 여기만 받아라 이거야, 소비자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균형보다 높은 데다가 최고 가격을 설정해버리면, 아니, 균형이 시장에 있어서는 여기인데, 여기다 설정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장 균형보다 낮은데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여러분, 초과 공급은 언제 나타납니까? 공급자가 좋을 때잖아, 초과 공급은. 근데 가격을 낮춰놨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 소비자가 좋으니까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나타나야죠. 틀렸죠?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게 아니라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이거 이상은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하가 아니라 그거 이상은 받지 말라.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18번입니다. 18번. 자, 다음은 각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 여러분 이거 반갑죠? 명목 GDP, 실질 GDP 나오면 딱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 딱 떠오르죠? 2014를 기준으로 한, 여기가 기준연도랍니다. 여기가 기준연도. 기준으로 한 2015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여러분, 기준연도를 보니까 명목과 실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가지수가 100이었다는 거죠. 근데 2015에는 명목이 1200인데 실질이 8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플레이터. 이 GDP 디플레이터, 이게 물가지수예요. 이 물가지수 구하는 방법은 명목 GDP를 뭘로 나눠라? 실질 GDP로 나눈 거에다 곱하기 100이야. 100. 그리고 여러분 기준이 얼마냐? 기준이 100이에요. 기준이 100. 100이야, 기준이. 100이란 얘기는 얘네들이 같으면 값이 1이니까 1 곱하기 100. 여러분, 명목과 실질 GDP가 같을 때가 기준이야. 알겠죠? 100.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물가 상승률을 구해라. 여러분, 2014에서 2015로 갔더니 1000대 1000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가지수가 100이었는데요.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1200을 800으로 나눈 거야. 즉, 1200을 800으로 나눈 거에다가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값이 얼마가 돼요? 150이에요. 150. 8분의 10이니까. 8분의 12. 8분의 10이니까. 그쵸? 됐죠? 8분의 10이니까 150이죠. 자, 물가 상승률은 여러분 20%라고 되어 있는데 100이 150이 됐으니까 얼마가 상승한 겁니까? 50%가 상승했죠. 물가 상승률 50%. 경제 성장률. 여러분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나오면 이건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 그럼 실질이 얼마야? 1000에서 800으로 바뀌었죠.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20% 하락이네. 20% 하락. 2015년에 GDP 디플레이터. 요거죠. 150. 150이다. 맞는 말이네요. 3번. 실제 생산 수준은 증가했다. 실제 생산 이거죠. 실질 GDP를 보는 거야.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죠. 감소.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여러분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이라고 그냥 나올 때는 이거 실질 경제성장률을 말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9번 외부효과. 자, 여러분 외부효과라고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뭐하고 뭐가 떠올라? 일단 시장 실패의 예이면서 그리고 이 외부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로운 외부효과와 해로운 외부효과가 있다. 이로운 외부효과를 우리가 외부 경제라 부르고 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 불경제라 부른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왜 이로운 경우는 이거는 이롭잖아요. 그럼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소 소비되고 있거나 과소 생산되고 있을 때고 이건 지금 해롭잖아요. 그럼 조금만 나오는 게 더 좋잖아. 그럼 지금은 현재는 과대 소비되거나 과대 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너무 적게 소비되고 너무 또 적게 생산되고 있으니까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보조금 지급해야죠. 세금 감면해줘야죠. 이쪽은 여러분 어때? 세금을 부과해야지. 여기는 세금을 부과해야지. 여기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외부 불경제에서는 이거죠. 해로운 경우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과소다. 여러분 외부 불경제는 말씀드렸죠. 과대요. 과대. 틀렸지. 1번이 틀렸네요. 2번 외부 경제 이거 이로운 경우입니다. 재화의 시중의 거래량이 사회적인 최적보다 어떻다? 이건 과소입니다. 과소. 과소 맞는 말이고요. 외부 경제의 경우는 위에죠.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과소 소비,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라. 4번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이 경우죠. 해로운 외부 효과.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자, 여러분 생산자가 부담 이거 해로운 경우잖아. 해로운 경우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을까 적을까? 적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죠. 자,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생산면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사적인 비용이고 여기가 사회적인 비용이에요. 사회적인 비용. 균형은 항상 사적이랑 갑니다. 사적이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람직한 건 사회적이랑이에요. 바람직한 건 요만큼만 생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때? 과대 생산되고 있어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거밖에 안 돼. 사회는 비용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알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으로 갈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전에 비해 유리해질 때가 언제냐? 여러분 여기 출제된 거 보세요. 환율이 급등세다. 달러 기준 환율이 급등세다. 그럼 이 얘기예요, 여러분. 1달러가 예를 들어 1,0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로 진입했대요? 1,200원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환율이 뭐 한 겁니까? 환율이 인상된 거예요. 환율이 인상. 그렇죠? 환율이 인상되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환율이 인상되면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생활비를 보내려고 하면 과거에는 1,000원만 보내도 1달러어치가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보내야 돼? 1,200원을 보내야 되니까 부담이 증가한 거죠, 이때는. 그죠? 자, 2번은 뭐냐?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 여러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과거에는 1,000원만 가져가면 1달러어치 구경했는데 이제 1,200원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얘도 부담이 증가한 거죠. 세 번째,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해 만든 상품을 자,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환율 인상이니까 국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미국 사람이 1달러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1,000원어치 물건을 사갔는데 이제는 1달러 가져오면 1,200원어치를 사가니까 가격이 하락한 거야.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좋아 나빠?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어때? 잘 되겠지. 그러니까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해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어때? 좋아진 거죠. 유리해진 거지.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국내에다가 공급하는 수입업체다. 여러분 다 빼시고 이거예요. 수입업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1,000원 가져가면 1달러어치를 사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00원어치를 가져가야만 1달러어치를 사옵니다. 그럼 유리해져, 불리해져? 불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3번밖에 답이 되지 않죠. 됐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직 사회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주제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사회를 택하셨다 하면 기본적인 주제들 위주로 개념 공부를 명확히 하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심화 문제들을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뽑아주는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목표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